안녕하세요.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공급시기,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가세는 1년을 둘로 나누죠. 나눠서 1월 1일 6월 말까지 제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제2기 과세기간, 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중에서 반을 끊어서 요 1기 기간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끊어서 3개월치를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또 여기도 반을 끊어서 9월 말까지를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가 1기 거래인지 또 1기 중에서 예정신고 기간인지 아니면 확정 때 신고할 건지 언제 건지를 구분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적 기준이 바로 공급 시기예요. 자, 공급 시기가 이때라면 3월 2일. 그럼 이 날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죠. 이 날짜에. 자, 작성 날짜는 언제죠? 바로 공급한 그날입니다. 3월 2일. 금액을 적고 세액을 적어서 발급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발급은 바로 해도 좋고요. 바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까지도 괜찮아요.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발급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적어서 이날 종이로 작성해서 주거나 법인은 전자로 내죠. 전송하는 겁니다. 전송. 또는 종이로 건네주는 거죠. 이 발급입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이때 공급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거나 미리 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공급자는 가산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공급받는 사람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거나 공제가 되더라도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급 시기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아야죠. 자, 그러면 공급 시기, 일반적 기준. 보통 부가세 과세 거리는 세 가지가 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제가 수입이하면 세관서 이제 수입 신고하는 거니까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이제 중요하죠. 자, 재화의 공급. 이런 게 재화죠. 재화. 언제가 공급 시기인가요? 이거는 인도가 돼야죠. 인도가 되면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도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주문받은 날 아닙니다. 돈 받은 날 아닙니다. 인도한 날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했으면 외상 판매라 돈을 못 받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겁니다. 인도 기준. 그러면 건물은 언젠가요? 건물은 건물을 뽑아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건물을 비워주면 쓸 수 있게 되죠. 이용 가능한 시점. 보통 부동산은 등기를 이전해 준 시점이 보통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시점은 일반적 등기 기준이에요, 사실은. 자, 세 번째,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어떤 경우죠? 인도를 했는데 금액을 얼마인지 몰라. 금액을 얼마인지 모른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금액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적었죠. 따라서 금액이 확정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인도할 당시에는 금액이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가금액이 있으면 일단 가금액으로 끊고 나중에 확정되면 정산을 수정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확정될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은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가세에서는.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회계감사 용역, 세무 자문 용역, 용역 제공 또는 컴퓨터 관리 용역 또는
어떤 사무실 관리 용역 등 경비 업무 같은 거 용역이죠.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끝난 날이 공급시기예요. 또 마사지 용역이죠. 용역 공급이 끝난 시점. 미용실 용역 공급이죠. 공급 시기는 용역 제공이 끝난 날입니다. 영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 하나는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 같은 경우죠. 임대 빌려줘요. 또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빨래방, 찜질방, 시설 이용. 자,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이건 일반 원칙이죠. 이 일반 원칙 가지고 이제 거래에 적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가세법은 거래별 기준을 다시 두고 있어요. 거래별로 이렇게 하겠다. 첫 번째, 현금 판매. 현금 판매는 바로 물건 팔 때 돈을 받는 거죠. 외상 판매, 물건 넘겨주고 돈 나중에 받아요.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물건 넘겨주고 돈은 나눠서 받는 거예요.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장기 할부예요. 1년이 안 되면 할부. 그냥 할부입니다. 장기 잘 안 써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도한 날이 기준입니다. 외상 판매, 인도하고 돈 나중에 받습니다. 인도한 날이 공급시기예요. 할부 판매, 인도하고 돈은 나눠 받죠. 인도한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돈 받을 때 끊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먼저 판매하고 돈을 받아요. 상품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나중에 물건을 살 때 결제하는 결제수단이에요. 자, 이제 상품권 가진 사람이 선물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접대용으로 줬어요. 증정. 또 직원에게 줬습니다. 복리후생. 상품 소지자가 백화점 등에 와서 물건을 삽니다. 구두 사고 이걸로 결제할게요. 상품권을 내밀죠. 그럼 구두를 팔고서 상품권 결제받은 거죠. 구두 판 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발행하고 처음에 돈을 받죠. 재화 공급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가지고 물건 사고 결제할 때, 물건을 살 때 그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화 공급, 용역 공급이.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점에 이런 상점들이 있어요. 금전 동기 설치. 이렇게 계산대 앞에 금전 동기 설치가 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보통 돈을 받을 때 이걸 찍어요. 찍으면 찍는 대로 그 안에 감사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등록기 안에. 감사 테이프 매출이 다 찍힙니다. 찍으면 매출 인식돼서 바로 매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상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아는 사람이 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갑니다. 라면을 가져가요. 그럼 지금 찍을 거냐? 아니면 도움 받을 때 찍을 거냐? 지금 찍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금전등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요. 누르면 드르륵 하면서 오늘 매출이 딱 찍혀요. 그러면 등록기를 이제 열어서 돈을 꺼내보죠. 근데 외상 판매라서 돈을 못 받은 거죠? 이걸 찍게 되면 찍힌 돈 금액하고 돈 잔고가 안 맞아요. 안 맞죠, 당연히.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금전등기는 현금 매출을 관리하는 기계인데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좀 관리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법은 외상 판매 때는 등록기를 찍지 말고 외상 대장에 적어 놓는 거예요. 적은 다음에 돈을 갖고 오면 받을 때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인도 기준이 아닌 게 되죠. 돈 받을 때 찍게 되면 현금주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금전등록기는 인도 기준이 원칙이지만 현금주의로 해도 됩니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판매했다면 판매 시점도 찍어도 되고 또 관리상 문제가 있다면 외상 대장에 적어놨다가 현금 받을 때 찍어도 됩니다. 자, 물건을 차로 이제 보내요. 주문이 온 거예요. 물건 20톤을 갖다 주세요. 이게 주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차로 가면 이게 차로 한 10번을 가야 돼요. 차 2톤 정도밖에 못 싣는 그런 차예요, 이게. 그럼 10번을 가죠. 한 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10번을 갑니다.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6월 말에 물건이 가기 시작해서 7월 3일 날에서 10번 다 공급이 완료된 거 이제. 그러면 어느 날이 공급식인가요? 인도한 날은 언제입니까? 차가 갈 때마다인가요? 아니면 다 인도한 7월 3일인가요? 왜냐면 세균계에서 발급 시가 달라지는 거죠. 1기 거리냐 2기 거리냐 뭐 달라집니다. 어느 시점이냐? 분할 인도했을 때. 예, 계약이 20톤 계약이 돼 있고 인도한다. 인도가 끝난 시점인 7월 3일이 공급식이에요. 10번 간 것 전부 다 20톤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썼어요. 우리 차량 사정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분할해서 하겠다. 차를 10번 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썼다면 그것은 갈 때마다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계약상 일괄 인도하기로 약정된 제한을 운송 차량의 적재 한도량 다 20톤을 다 한 번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문제 때문에 차량 사정 때문에 수회 분할 인도한다. 전부 다 인도된 시점이 공급식이에요. 7월 3일. 그러나 계약된 수량을 계약 조건에 따라서 수회로 나눠서 인도하기로 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각각 나눠서 공급하겠다. 그럼 각각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식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많이 하죠. 인터넷 주문, 지마켓, 옥션, 롯데닷컴 주문합니다. 그럼 판매업자가 물건을 배송을 해요. 보통 배송하면 보통 다음날 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날 보통 오죠. 일반적으로. 나 좀 공일 걸리면 뭐 며칠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어느 날이 공급식이냐? 택배를 발송한 날이냐? 아니면 고객에게 도착된 날이냐? 이게 며칠 차이 나니까. 현재 국세청 해석은 전부 다 발송일 기준입니다. 발송일. 발송한 때가 공급식입니다. 보통 우편이나 우체국 택배나 보통 일반 택배로 오죠. 발송한 날. 그 다음에 자, 인도하기로 했는데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받고서 아직 인도를 안 한 상태예요. 선수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인도된 게 아니죠. 돈을 받았더라도 인도가 안 됐으면 공급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인도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한부 판매입니다. 기타 조건 판매. 자, 물건을 인도한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인도했더라도 팔린 게 아니죠. 마음에 들어 연락이 와야 팔린 거죠. 또는 물건 넘겨주고 써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연락이 없으면 저희는 상고로 보고 알려주신 카드로 번호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연락이 없네. 팔린 거죠. 뭐. 조건이 성취된 거죠. 이렇게 동의 조건부나 반환 조건부나 뭐 기한부로 팔을 때 당연히 조건이 청취가 되면 팔린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계약을 했어요.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고 합격되면 팔린 거로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뭐죠? 검수 조건부. 또는 제품을 납품을 해요. 그럼 그쪽 QC에서 검사를 해. 검사 결과 합격되면 받고 불합격은 반품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검수 조건부 공급입니다. 자, 그럼 검수 조건부는 언제가 공급식이죠? 그렇죠. 검사가 끝난 날이 공급식이죠. 검사 끝난 날. 근데 이 검수 조건부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계약에 딱 돼 있어야죠. 검수가 돼야지 판매가 성사된다. 계약서에. 그리고 검사를 갖다 주면 검사를 해야죠. 검사한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죠. 검수 보고서. 그리고 검사 결과 합격되면 받고 불합격되면 반품을 시켜야 돼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돼야 검수 공표인 거예요. 아무리 계약서에
검수 조건부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검수한 게 없다. 그건 아닌 거죠.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도 다 받아버린다. 반품은 안 해요. 그거는 그 조건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판매죠. 그래서 검수조건부라면 반드시 검수가 계약의 성사 조건이고 검사가 실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검사 결과대로 처리가 돼야죠. 자, 구체적인 해석. 검수조건부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반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품을 그쪽에서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납품 받겠다. 또는 거기서 이제 그 불합격됐을 때 그 물건을 보유하고 계속 반을 안 하고 계속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구체적인 해석은 그러면 그 반품을 시킬 물건을 반환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면 사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해석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강의는 장기할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